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 발표 맡은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입니다. 신정부의 주요 금융 관련 정책과 기대 효과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발표에 앞서서 이제 한 가지 약간 조금 이제 애로사항, 발표 준비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지금 아직까지 이제 국정과제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발제 내용은 주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집에 있는 금융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이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리고 그 기대 효과는 어떠한 것일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부의 주요 금융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은 시장에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업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권에 편입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예를 들어 암호화폐의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코스닥 시장에 버금가는 또는 능가하는 수준의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거대하고 이미 거대해진 시장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도 상당히 빠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속하게 제도권 편입을 통해서 시장이 정상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요. 다행스럽게도 신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리고 이제 제도권에 신속히 편입하는 방향으로 업법을 마련을 해서 이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이제 규제 체계를 마련을 해서 시장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공약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그동안 이제 해외에서는 이런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규제 내지는 이걸 제도화시키는 노력들이 굉장히 가시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특금법을 제외한 그 어떤 제도권 편입 노력도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감안을 할 때 상당히 조금 뒤처져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신속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 정책과 입법 과정을 통해서 반영이 된다면 조금 더 그 관련 업계 그리고 관련 회사, 금융회사든 또는 이제 테크 기업이든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투명한 상황에서 예측 가능한 그런 시장 환경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더 관련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디지털 자산 사업자들의 사업 영역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업권법을 제정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 그리고 관련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사업 행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자산업법 제정의 가장 중요한 이제 취지,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투자자 보호 체계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산 절연에 관련된 부분, 예탁금의 이제 외부 유치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정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하기가 어렵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고 적정한 그런 이제 투자자 보호 체계의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는 과도한 투자자 보호로 인한 시장 위축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적정 수준의 투자자 보호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도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디지털 자산업법이 그 자산업법의 발전을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업의 발전을 훼손하지 않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금융의 혁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그런 이제 혁신성은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멘텀은 유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 초기 단계에 있어서 실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가상자산업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금융규제를 일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경로를 마련해 주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혁신의 가능성은 계속해서 열어두고 인정하는 모습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자산업법과 관련해서 조금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사실 과거의 그런 이제 금융 혁신 내지는 금융 발전의 그런 역사들을 살펴보게 되면 금융위기의 진원지는 종종 금융혁신이 가장 활발했던 영역이었다라는 그런 이제 아이러니한 내지는 역설적인 그런 이제 상황들이 실제로 발생을 했었고요. 시장의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때 금융혁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는 의미겠죠. 시장의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때 보통 규제 체계는 이러한 시장의 빠른 성장을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럴 때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오히려 증가했던 그런 이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입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금융 관련된 기업들의 건전성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영업행위 측면에서 어떠한 리스크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살펴서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기업들의 건전성 관리 방향, 그 다음에 투자자 보호 방향,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자산업법에 반영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자산업법의 제정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결국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통적인 금융회사의 기능을 대체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영역에 대해서는 건전성 관리라든지 혹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기존 금융시장에 적용되는 규제를 동일한 원칙 하에서 적용하는 그런 모습도 충분히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디지털 자산업법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로 보이는 부분이 사실은 증권 토큰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죠. 증권 토큰 시장 가장 빠른 성장세,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STO, 그 다음에 ICO 이런 것들이 다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 토큰이 국내에서는 발행되는 경우들이 없습니다만, 향후 디지털 자산업법이 들어와서 이것이 정상적인 제도권으로 정식 제도권으로 편입이 된다면, 그러면 증권 토큰, STO 시장은 빠른 속도로 커질 가능성들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마련하는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시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필요하다. 어차피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적시에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의 금지 규정도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업법이 이제 제정이 된다면, 그러면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는 그러한 가능성도 사전적으로 조금 차단할 수 있지, 내지는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금융시장에서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이 커지고 금융시장과의 접점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부터의 시스템 리스크 확대 가능성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자산 가격의 상승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디지털 자산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의 결합은 결국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이제 요소로 작용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결국은 기존의 전통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던 신용 창출 기능을 일정 부분 대체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자산업법의 제정은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제 신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금융 관련 정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 주식 양도소득세의 폐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 세법상으로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제,
그리고 이 금융투자소득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주식 양도소득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금융투자소득세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신정부는 지금 주식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내에서 특히 주식 양도소득과 관련된 부분은 예외적으로 이제 폐지를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공약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과제에도 이런 부분들은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방향성으로 이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겠죠.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를 하되 이제 증권 대신에 이제 세수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증권거래세는 유지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엔 상당한 불확실성은 있죠. 현재 이렇게 세법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2023년까지 이제 불과 8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소득세법을 완전히 개정을 해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연 폐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관련된 그런 이제 논란들 내지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당히 크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는 신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금융 관련 정책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굉장히 많은 수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을 했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양도소득 과세가 이제 어떤 식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느냐에 관련된 이제 경제학적 그런 접근들을 살펴보면 일단 자본이득 과세에 대해서는 영세율로 부과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주장이 있고요. 반대로 자본이득 과세를 일정 부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 이렇게 크게 이제 그러니까 상충되는 그런 주장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본이득 과세에 대한 세율이 영세율이 오히려 더 좋다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쪽의 견해들을 들어보면 자본이득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기업에 대한 투자 수익률, 세후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투자를 적게 그러니까 투자를 줄일 유인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주장이 이제 그 중심을 이루고 있고요. 반대로 자본이득 과세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본이득 과세를 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 더 최적일 수 있다라는 주장들을 살펴보면 대체로는 자본이득 과세가 소득이 이제 양도소득이 발생을 할 때는 세금을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손실이 발생할 때는 이게 이제 통산이라든지 혹은 손실의 이연을 통해서 결국은 이거를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유입을 오히려 촉진시키면서 주식 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이제 어느 쪽이 특별히 더 이제 뚜렷하게 증명되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대체로 이거는 결국은 실증 분석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영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에 주식 양도소득과 소득세와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잠깐 조금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현재에도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이미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왔죠. 그리고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주주, 그러니까 이제 지금 10억 원 기준이 올해까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주식 양도소득세수, 정부는 양도소득세수를 걷어들이고 있는 거죠.
상장 주식으로부터 양도소득세수가 발생하고 있고요. 비상장 주식으로부터 양도소득세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에서는 비상장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수가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수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비중을 살펴보면 약 3분의 1 정도가 상장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수고요.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수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죠. 따라서 현재의 그런 이제 세법 체계에서는 비상장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수가 상장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수보다 2배 정도 더 많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주식 양도소득세수는 3.94조 원, 그러니까 약 4조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비상장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세수가 2.4조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상장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수는 약 1.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 정도,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60% 정도가 비상장 주식으로부터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장 주식은 한 40% 정도 된다, 1.6조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양도소득세수를 살펴보면 전체 양도소득의 90% 이상이 상위 20%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의 집중화 현상도 상당히 뚜렷하고 강하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제 구분이, 이제 제일 높은 분위가 10분이고, 그 다음 번이 9분이죠. 9분 이상에 속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400만 원을 넘은 경우에 이제 10분위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양도차익 실현자 중 양도차익 비중은 이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사실은 가장 비중이 높은 부분은 1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 그리고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부분은 10억 원 이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양도소득세수의 대부분은 5천만 원에서 10억 원 이상자들에게 10억 원까지 이상자들에게 주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양도소득세수를 이제 비교해 보는 것은 결국은 양도소득세가 폐지가 되었을 때 과연 주식시장으로 환원될 수 있는 그런 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서 이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은 주식시장의 투자자 보호 강화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이미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물적 분할 이후에 모자회사 중복 상장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내부자의 지분 매도,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이 첫 번째 부분, 물적 분할 이후 모자회사를 중복 상장하는 이 케이스가 지금은 이제 잠시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워낙 투자자들의 여러 가지 이제 비판 여론, 반발들이 심했기 때문에 현재에 있어서는 이러한 물적 분할과 모자회사의 중복 상장이 상당히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향후 다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중복 상장이 이루어질 경우 결국 그 피해는 대부분 모 회사의 주주들이 떠안게 된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려는 노력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신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조금 가시적인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모자 회사의 중복 상장, 특히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모자 회사를 중복 상장시키는 이러한 케이스는 상당 부분 지금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권리가 이전에 비해서는 더 두텁게 보호가 되면서 시장의 신뢰성이 일정 부분 이제 회복되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부자의 지분 매도 제한도 이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해당 기업의 임직원들,
그러니까 내부자로 이제 볼 수 있는, 간주할 수 있는 그런 임직원들이 지분을 매도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대주주나 이제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가장 고급 정보를 다루는 그런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러한 계층들, 대주주나 경영진의 자기 회사 주식의 매매 행위는 내부자 거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거래가 다 내부자 거래다라고 그렇게 간주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내부자 거래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100% 단정 짓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적인 거래 계획 제도, 그 다음에 지배증권 매도 신고서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매도를 하고 싶으면, 자기 회사 주식을 매도를 하고 싶으면 사전적인 그런 신고를 통해서 그 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는 방식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이런 해외 제도들을 참고해서 이제 신정부에서는 이런 내부자의 지분 매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제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많이 이제 부상되었던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빅테크와 관련된 금융업 규제 정비 및 디지털 금융 혁신, 어떻게 보면 이것 조금 상충되는 그러한 목표들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빅테크에 대한 규제 체계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정교화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지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따라서 신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주의 깊게 살펴볼 가능성들이 높다. 국정과제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포함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기본 원칙이 빅테크 생태계 특성을 고려해서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오히려 필요한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디지털 혁신 금융, 그러니까 금융 혁신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화롭게 이 양자 간에 그럼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모습들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주택대출 규제 완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정부는 주택대출 규제를 일정 수준 완화하겠다, 그 다음에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는 기본적인 방향성을 이제 천명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은행들 그리고 금융회사들의 대출 규제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는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히 존재를 하죠. 가계대출이 또다시 급증할 위험성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들도 내지는 비판적인 여론들도 있는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강한 편이기 때문에 사실 주택대출 규제 완화는 굉장히 신중한 모습으로 접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LTV 규제 완화는 기본적인 방향성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실수요 계층, 예를 들자면 뭐 신혼부부라든지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금융 지원을 오히려 강화하는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 정밀 타격 방식인 거죠. 그래서 자금이 필요한 내지는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주택금융을 오히려 지원해 주겠다. 다만 대출 규제는 LTV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LTV 규제는 DSR 규제와 병행되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그 실효성이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조금 제한된 부분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적정선에서 LTV 규제와 DSR 규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혼용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모습이 조금 더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음번 이 국가 재정 관리를 위한 재정 준칙의 도입은 직접적인 금융 정책이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국가가 재정 부채 내지는 재정 적자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를 위해서 재정 준칙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그런 원칙화의 관리를 하겠다. 이제 이런 정책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국가 재정이 급격히 확대되었고, 그 다음에 국가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다들 이제 아실 겁니다. 그리고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지금 이제 50%를 넘어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국가 재정 관리를 위한 재정 준칙 도입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약집에 포함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국정 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런 국가 재정 관리, 급격한 국가 부채 확대는 금융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국가 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서 국채 발행량이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더군다나 시중 유동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채 발행이 폭증하게 되어버리면 결국은 시장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가계 부채에 대한 굉장히 큰 부담, 그 다음에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건전성 유지 내지는 안정적인 금융시장 관리를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파트는 사실 확장적 재정 정책, 이번 신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이 확장적이라는 것은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러한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라서 금리 효과 내지는 그 시장의 채권 시장에 있어서 상당 부분 부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다음번 아마 발표자께서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번째 파트 부분은 사실상 조금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 금융시장, 특히 자본시장을 살펴보면 물론 이제 주가도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더 큰 부분들은 오히려 채권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금리가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제 좀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살펴보면 순투자액 1월에서 3월까지 7조 9천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통계가 잡히고 있고요. 이것을 2021년이랑 비교를 해보면 외국인 순투자액 총액은 2021년 1분기 19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는 동일한 기간 동안 불과 7조 9천억 밖에 안 되는 거고요. 특히 3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순투자가 2,790억 원에 불과했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국고채 발행이 작년처럼 계속해서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면 이 기준 확장적 재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고채 발행의 추가 발행, 국고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불가피한 그런 이제 방향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결국은 시장의 금리를 끌어올리게 될 가능성들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외환 시장도 사실 상당히 이제 조금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굉장히 크게 1,250원을 지금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시장의 안정성, 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느끼는 부담이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훨씬 더 커지고 있다. 그리고 시장이 훨씬 더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점들까지 감안을 해서 국가의 기본적인 재정 정책 방향성을 이제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었고요. 향후 이제 다른 발표자들께서 또 주식시장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시장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